여러분,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를 생각할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차갑고 완벽한 계산기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절대 감정에 안 휘둘리고 막 수억 개의 데이터를 단 1초 만에 분석해서 오차율 제로의 정답을 내놓는 그런 거요. 그렇죠. 마치 복잡한 엑스레이 사진을 쓱 보고는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숨겨진 그 미세한 골절 위치를 정확히 짚어내는 명의처럼요. 특히 이 돈이 오가는 냉혹한 금융시장에서는 기계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이성적일 거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사실 지난 몇 년간 월스트리트를 완전히 지배해 왔거든요. 실제로 지금 주식시장에 흐르는 막대한 자본의 움직임을 보면요. 투자자들은 인간의 직관보다는 데이터의 그 무결성을 훨씬 더 신뢰하고 있죠. 근데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 자료들을 좀 훑어보다가 굉장히 기막힌 모순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만약 지금 청취자 여러분의 퇴직연금이나 여윳돈이 주식시장에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꼭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 어떤 내용이죠? 오늘 제 책상 위에는요,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AI 자산운용과 투자 전략 리포트, 그리고 대신증권의 반도체업 다음 정거장은 3천조 원 리포트, 또 최근 시장 트렌드를 분석한 흥미로운 컨텐츠 기획안이 하나 흩어져 있는데요. 이 자료들을 하나로 쭉 꿰어보니까 엄청난 역설이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아, 어떤 역설인지 대충 짐작이 가네요. 바로 AI가 직면한 인지 부조화 현상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이 깊은 모순을 파헤쳐보는 게 오늘 심층 탐구의 핵심 미션인데요. 상황을 좀 요약하자면 현재 금융시장의 거래는 사실상 AI와 알고리즘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끄는 것도 결국 AI를 돌리기 위한 반도체랑 하드웨어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쪽이 지금 시장을 다 끌고 가고 있죠. 그런데 정작 시장을 지배하는 그 AI 모델 자신은 지금의 기술주 시장과 증시 폭등을 보고 이건 비현실적인 버블이다, 데이터상 불가능한 오류다 라고 오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네요. 도대체 완벽할 것 같던 엑스레이 기계가 왜 자기 자신의 뼈가 자라나는 건 버그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우선 지금 시장이 얼마나 기계들에게 넘어갔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마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 메리츠 증권 리서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미국 주식시장의 민낯을 들여다보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에 일어나는 전체 거래의 60%에서 많게는 80%가 알고리즘 매매로 추산됩니다. 와, 80%요? 네, 더 충격적인 건 시장에 굴러가는 전체 자산의 66%가 퀀트나 패시브, 그리고 알고리즘 모델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잠깐만요. 66%라고요? 그럼 우리가 막 흔히 영화에서 보듯이 트레이더들이 기업 재무제표 꼼꼼히 분석하고 CEO 비전 평가해서 좋아, 이 주식 사자. 이렇게 순수하게 인간의 의사결정으로 거래되는 비중이 겨우 10% 남짓이라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만약 청취자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S&P 5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도 이미 이 66%의 거대한 기계적 흐름 속에 탑승해 계신 겁니다. 세상에. 사실 처음 1970년대에 알고리즘 거래가 도입될 때만 해도 이건 그저 편의성을 위한 도구였어요. 연기금처럼 덩치가 너무 큰 자금이 한 번에 주식을 확 팔면 시장이 폭락하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기계가 이걸 눈치채지 못하게 잘게 쪼개서 조용히 팔아주는 딱 그 정도 수준이었죠. 그냥 아주 유능하고 조용한 자동 주문 비서 느낌이었네요. 그랬었죠. 하지만 200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변합니다. 마이크로초,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가격 차이를 노리고 거래하는 HFT, 고빈도 매매가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고요. 100만 분의 1초요? 네, 최근에는 딥러닝 기술까지 결합되면서 시장의 그 미세한 신호를 스스로 해석하고 판을 뒤흔드는 AI 트레이딩으로 진화해버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많은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하는 그렇게 똑똑한 AI들이 시장의 80%를 통제하고 있다면 시장이 예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네. 왜냐면 인간들처럼 막 패닉에 빠져서 던지거나 포모에 휩싸여서 막 사들이지 않으니까. 감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게 참 논리적으로는 완벽히 타당한 추론인데요. 현실은 그 정반대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반대라고요? 네. 왜 기계들이 오히려 변동성을 극대화하는지 2010년 5월에 있었던 다우지수의 이른바 플래시 크래시 사건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평온하던 시장에서 단 몇 분 만에 다우지수가 9% 넘게 폭락했거든요. 순식간에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단 몇 분 만에요? 아니, 무슨 테러나 전쟁 같은 엄청난 악재가 터졌던 건가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시스템 로그를 다 뜯어보니까 원인은 스푸핑이라는 수법 때문이었어요. 스푸핑이요? 네. 한 트레이더가 실제로 주식을 팔 생각도 전혀 없으면서 엄청난 양의 매도 주문을 호가창에 깔아놓았다가 취소하기를 계속 반복한 거예요. 일종의 허수 주문으로 기계들을 낚기 위한 미끼를 던진 거죠. 아, 그러니까 낚시질을 한 거군요. 그럼 거기에 AI들이 단체로 걸려든 건가요? 완전히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들어간 거죠.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다른 고빈도 맵의 알고리즘들이 그 가짜 대량 매도 주문을 딱 감지하자마자 시장 무너진다, 당장 팔아버려라 이렇게 판단해버린 겁니다. 와, 기계들이 속은 거네요. 네, 그 100만 분의 1초 만에 수천 개의 알고리즘이 동시에 매도 폭탄을 던지기 시작했고요. 그게 또 다른 알고리즘의 매도를 부르는 연쇄 반응, 즉 죽음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2016년에 영국 파운드화가 단 2분 만에 6% 폭락했을 때도 정확히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했었고요. 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예전에 휴가철에 운전을 하다가 길이 너무 막혀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켰거든요. 네, 거기서 아주 기가 막힌 논바사이 새끼를 딱 알려주길래 역시 AI가 최고야 이러고 빠졌는데 그 샛길에 진입하자마자 저랑 똑같은 내비게이션 앱을 쓰는 수천 대의 차들이 이미 그 좁은 골목으로 다 몰려와서 동네 전체가 완전히 마비되어 있더라고요. 아하, 정확한 비유네요. 그러니까 똑똑한 기계들이 모이니까 오히려 최악의 병목을 만든 셈이잖아요. 지금 금융시장도 다들 비슷한 알고리즘을 쓰다 보니까 다 같이 벼랑으로 달려가는 일종의 군집 행동을 일어나고 있는 거군요. 그 내비게이션 비유가 지금 월스트리트 상황을 정확히 관통합니다. 모두가 가장 빠르다고 믿는 같은 지표를 보고 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 핸들을 확 꺾어버리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 딥러닝 AI 특유의 블랙박스 리스크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 끔찍해집니다. 인가요? 맞습니다. 초창기 알고리즘은 인간이 A가 되면 B를 해라 이렇게 규칙을 직접 짜줬거든요. 하지만 딥러닝은 기계가 스스로 수억 개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어버립니다. 지가 알아서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 주식이 갑자기 막 폭락할 때 심지어 그 AI를 만든 천재 개발자들조차 시스템을 멈춰 세우고 도대체 우리 프로그램이 왜 지금 이걸 팔고 있는 거지? 라고 물어도 대답을 찾지를 못해요. 디버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와, 1,300조 원이 날아가는데 내가 왜 돈을 잃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잖아요. 진짜 섬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제기했던 그 모순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죠. 이렇게 빠르고 무서운 AI들이 정작 지금의 AI 하드웨어 시장 폭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인가요? 그게 참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네. 그 컨텐츠 기획안 자료를 보니까 최근 챗 GPT 같은 최첨단 AI한테 현재 한국 증시를 이끄는 HBM이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관련 주식들의 폭발적인 지표를 싹 입력해주면 이건 불가능하다, 비현실적인 미래 시나리오다 이렇게 답한다면서요. 맞아요.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퀀트 투자의 전설인 짐 사이먼스가 이끌었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철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지배해온 퀀트 모델과 AI의 근본적인 대전제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뭔데요? 바로 시장의 미래는 과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과거 수십 년, 수백 년치의 빅데이터를 무한정 모아서 특정한 패턴을 찾아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10월에 강세를 보인다거나 특정 금리 수준에서는 어느 섹터가 오르더라 같은 과거의 평균 회귀나 계절성의 베팅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AI는 철저하게 과거의 데이터를 달달 외운 엄청난 모범생인 거군요. 자기가 외운 과거의 통계랑 확률 교과서 안에서만 딱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충돌이 빡 발생하는 겁니다. AI 알고리즘 안에는 지금처럼 전 세계가 막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블랙홀처럼 반도체와 전력을 빨아들이는 이런 전례 없는 비선형적 팽창에 대한 과거 데이터가 아예 존재하질 않아요. 본 적이 없는 거네요? 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AI 모델들은 과거의 거시경제 지표나 금리 같은 데이터만 쳐다보지 실제 반도체 공장 라인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리적인 현장 데이터는 전혀 체감하지 못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AI 눈에는 지금의 미친 듯한 수요 폭발이 그냥 통계적 임계치를 한참 벗어난 심각한 오류나 버그로만 인식이 되는 겁니다. 너무 흥미롭네요. AI가 세상을 확 바꾸고 있는데 정작 투자 시장의 AI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그 거대한 변화를 버그로 착각하고 있다니. 네, 좀 우픈 현실이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이 거대한 상승장은 AI의 말대로 그저 과거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일시적인 광기일까요? 아니면 엑스레이 기계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인류의 진화일까요? 여기서 대신증권 리서치 자료가 아주 강력한 힌트를 하나 줍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이 이미 2천조 원을 돌파했고 시장은 다음 정거장으로 3천조 원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요. 1,000조 원이요. 감도 안 오는 숫자네요. 이게 단순히 주가가 좀 올랐다의 수준이 아니라요. 2026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무려 264% 폭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과거의 패턴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뀐 슈퍼사이클입니다. 264% 폭증이라니 숫자가 너무 비현실적이라 진짜 현실감이 없는데요. 사실 과거에도 1990년대 PC 시대나 2010년대 스마트폰 시대처럼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때와 지금은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폭발적인 차이가 나는 겁니까? 반도체 수요를 결정하는 단위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PC나 스마트폰 시대의 반도체 수요의 한계점은 결국 인간의 수 그리고 기기의 대수였어요. 아, 기기 한 대당 하나씩 들어가니까. 네, 사람이 전 세계에 80억 명인데 아무리 기술이 막 발전해도 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10대, 20대씩 주머니에 놓고 다니진 않잖아요. 결국 물리적인 포화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렇죠. 1인 1 스마트폰 시대가 딱 오면 그 이상은 성장이 둔화되는 게 당연한 이치죠. 하지만 AI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수요를 견인하는 핵심 지표는 기기 대수가 아니라 토큰 수예요. 토큰 수요. 네, 우리가 챗GPT에 질문을 하나 쫙 던질 때마다 또는 미드저니가 이미지 한 점을 쓱 생성해낼 때마다 뒷단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는 막대한 양의 토큰이 소비가 됩니다. 이 토큰을 연산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서버와 메모리 반도체가 말 그대로 무한정 갈려나가는 중이죠. 잠깐만요. 제 머릿속에 방금 그림이 하나 그려졌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말씀해 보시죠. 예전 스마트폰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몇 대 사느냐가 중요했다면 지금 AI 시대는 자동차 판매량이 아니라 그 자동차들이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수백만 킬로미터를 질주하면서 막 닳아 없어지는 타이어의 양이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군요. 와, 정확합니다. 차는 한 대여도 타이어는 수백 개씩 소모될 테니까요. 반도체가 진짜 그렇게 미친 듯이 소모되고 있는 거네요. 그 타이어 비유가 아주 완벽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큰 문제는 그렇게 타이어 수요가 막 폭발하고 있는데 정작 타이어를 찍어내는 공장의 상황은 완전히 딴판이라는 겁니다. 왜요? 공장을 돌리면 되잖아요. 이게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구조적인 공급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시장의 최대 화두인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가 만들어내는 아주 골치 아픈 딜레마 때문이죠. 안 그래도 요즘 뉴스 틀면 HBM 이야기뿐이더라고요. 뭐 비싸고 성능 좋은 AI 전용 메모리라는 건 알겠는데 이거 많이 팔면 기업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이게 병목을 만듭니까? 그게 공장의 한정된 공간, 즉 웨이퍼라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HBM은 칩을 수직으로 겹겹이 쌓아 올리는 되게 복잡한 구조라서 일반 범용 디램보다 공간에 훨씬 많이 차지합니다. 부피가 크군요. 네, 이 둘의 교환 비율을 살펴보면 왜 공장들이 지금 마비 상태인지 딱 알 수 있어요. 기존 세대인 HBM4까지만 해도 HBM 1개를 만들기 위해서 일반 D램 3개를 포기해야 하는 3대 1의 비율이었습니다. 하나를 얻으려고 3개를 희생해야 하는군요. 네, 근데 놀랍게도 그조차도 양호한 편이었어요. 앞으로 나올 속도가 15에서 16GBps로 비약적으로 빨라지는 HBM4 2사대부터는요. 공정이 훨씬 복잡해지고 생산 리드 타임이 길어지면서 이 비율이 4대1, 심지어 5대1까지 치솟게 됩니다. 5대1이요? 네, 즉 고객사가 비싼 HBM을 당장 달라고 막 아우성을 쳐서 그걸 라인에 올리는 순간
우리가 일상적으로 스마트폰이나 PC에 쓰는 일반 드램의 생산 능력은 구조적으로 심각하게 갉아먹히는 겁니다. 아하, 제가 아까 AI 알고리즘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물리적인 병목 현상이 바로 이거군요. 맞습니다. 기계들은 데이터상으로 그냥 반도체 수요가 느니까 기업들이 돈 많이 벌겠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실제 공장 라인에서 HBM 하나 만들려고 일반 반도체 5개를 폐기하다시피 해야 하는 이 치열한 땅 따먹기 현장을 아예 못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장을 모르니까요. 근데 그래도 좀 의문인 게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1년에 수십조 원씩 버는 현금 부자잖아요. 그냥 막 돈 쏟아부어서 새로운 공장을 내일 당장 뚝딱 지어버리면 안 되나요? 안타깝게도 반도체 공장, 즉 팹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아침에 레고블록처럼 막 조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지 하나 없는 클린룸을 짓고 그 초정밀 장비들을 반입해서 수율을 끌어올리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긴 되게 예민한 장비들이니까요. 네, 자료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평택에 짓고 있는 5공장 P5L에서 첫 완제품이 나와서 시장의 숨통을 좀 트여주는 시점이 언제로 예상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한 내년쯤 되나요? 무려 2028년 2분기입니다. 2028년이요. 와, 그럼 앞으로 한 3, 4년 동안은 공장이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네, 사실상 2027년 말까지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전체 가용 생산 능력의 한계치는 이미 딱 정해져 버렸어요. 그 좁은 파일을 두고 빅테크 기업들이 피 튀기는 확보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인 거죠. 전쟁이네요, 전쟁. 과거에는 물건을 사주는 고객사가 갑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반도체 제조사가 지배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권력이 싹 이동했습니다. 오죽하면 테크 기업들이 조 단위의 선수금을 미리 현금으로 쫙 쏴주면서 장기 계약을 맺고 제발 물량만 확보해달라고 매달리고 있겠습니까? AI 서버를 못 만들면 기업 존폐가 갈리니까요. 와, 관력이 완전히 제조사로 넘어갔군요. 그런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또 생깁니다. 네. 비싼 HBM이 공장의 선난 공정을 꽉 채우고 시장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른 반도체들, 예를 들어 낸드 플래시 같은 애들은 이제 완전히 소외받고 찬밥 전세가 되는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딱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HBM의 폭발적인 독주가 오히려 낸드 플래시 시장의 화려한 비화를 견인하고 있거든요. 네, HBM이 잘 나가는데 왜 낸드가 부활하죠? 둘은 서로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반도체잖아요. 최근 엔비디아가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 아키텍처를 이해하시면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고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용량을 마음껏 늘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비싼 값은 하는데 많이 못 쓴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AI가 인간처럼 막 똑똑하게 답변을 하려면 이전에 대화했던 방대한 문맥 데이터를 계속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앞뒤 문맥을 다 까먹으면 엉뚱한 동문서답을 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아주 영리한 구조를 짰어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핵심 연산 과정에만 그 비싼 HBM을 딱 쓰고 단순히 방대한 문맥 데이터를 곁에 두고 보관하는 역할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하면서도 속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특수 낸드에 다 떠넘기기로 한 겁니다. 이걸 기술적인 용어로 오프로딩이라고 부르죠. 아하, 어떤 회사에 최고급 임원 인재가 있는데 그 비싼 인건비 주고 영수증 풀칠하고 서류 정리까지 시키면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핵심 기획만 그 비싼 임원, 즉 HBM한테 딱 맡기고 엄청난 양의 자료 보관이랑 백업은 빠릿빠릿하고 유능한 비서, 그러니까 낸드를 새로 고용해서 전담시키는 구조네요. 와,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 유능한 비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KV 캐시용 SSD라고 불리는 차세대 특수 낸드예요. 기존 낸드는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가 좁아서 되게 답답했는데 이 제품은 그 통로를 무려 16개로 병렬 확장을 했습니다. 16개나요? 네, 왕복 2차선 국도를 16차선 고속도로로 뻥 뚫어버려서 데이터를 엄청난 속도로 퍼나를 수 있게 만든 거죠. 특히 이 특수 SSD를 구동하려면 내부 컨트롤러에 구형 D램이 필수적으로 딱 들어가야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 고성능 랜드와 구형 디램을 한 지붕 아래서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일합니다. 와, 독보적이네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HBM 이상의 엄청난 틈새 시장이 새롭게 확 열린 셈이죠. 진짜 시장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생태계처럼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고민,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의 계좌와 직결된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죠. 네, 중요하죠. 주식시장의 80%는 과거 데이터만 달달 외우는 눈먼 AI들이 초단타 매매로 지배를 하고 있고, 현실의 하드웨어 시장은 우리가 지금 나눈 것처럼 아주 복잡한 구조적 병목이랑 권력 이동을 막 겪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틈바구니에서 감정에 흔들리고 계산 속도도 한참 느린 우리 인간 투자자는 도대체 무슨 무기를 쥐고 싸워야 할까요? 다들 그냥 인덱스 펀드에 돈 묻어두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하나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다시 메리츠증권 리포트에 등장하는 한 인물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입니다. 아, 스탠리 드러켄밀러 유명하죠. 네, 그는 앞서 말씀드린 퀀트 투자의 거두인 짐 사이먼스와 완벽하게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에요. 30년간 펀드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철저하게 인간의 직관과 펀더멘탈 분석, 그리고 역발상에 의존하는 투자를 합니다. 기계들이 0.010초 단위로 막 매매를 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직관으로 30년 무패를 기록했다고요? 도대체 기계들을 어떻게 이긴 겁니까? 드러켄밀러는 기계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아까 언급하신 그 군집 행동을 역으로 딱 찌릅니다. 모두가 같은 지표를 보고 한 방향으로 미친 듯이 막 달려갈 때 그는 컨센서스에서 완전히 어긋난 방향으로 조용히 걸어갑니다. 역발상이네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최근 매크로 환경에서 그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직관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사들이던 미 국채를 대거 공매도 치는 아주 과감한 베팅을 했습니다. 남들 다 살 때 공매도를 찼다고요? 네. 반대로 기계들이 모멘텀에 올라타서 밸류에이션이 기형적으로 막 높아진 일부 AI 주식들은 미련 없이 싹 정리를 해버렸죠. 와... 대신 기계의 알고리즘에서는 절대 매수 신호가 뜨지 않는 아르헨티나의 투자 기회를 발굴하거나 일본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기계는 절대 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인간만의 베팅을 한 거죠. 드러켄밀러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제가 최근에 본 지표 하나가 떠오르네요. 현재 시장이 얼마나 과열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버핏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아, 네. 국가의 총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값이죠. 맞아요. 근데 이 수치가 지금 무려 202.1%를 찍고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이건 완전 극단적인 과대평가 구간이거든요. 그런데도 기계들은 내일 당장 폭락하더라도 오늘 1초의 모멘텀이 좋으면 일단 매수 버튼을 누르고 보는 거잖아요. 그 지적이 아주 예리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기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는 근거, 즉 매크로 데이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리포트에 언급된 미국 비농업 고용자 수지표를 한번 보실까요? 미국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주는 절대적인 나침판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제일 주목하는 지표죠. 그런데 최근 9월 고용조사의 첫 응답률을 보면 63%에 불과했어요. 역사적 평균인 77%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죠. 60%대요? 응답률이 낮다는 건 그만큼 데이터의 신뢰성이 확 떨어진다는 거네요. 노동정책이나 엄청난 이민자 유입, 또 파트타이머의 증가 같은 아주 구조적인 요인들이 과거에 만들어진 통계 모델로는 제대로 포착이 안 되고 있어요. 그 결과 시장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실제보다 수십만 명씩 뻥튀기 되거나 완전 왜곡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리하자면 상황이 정말 코미디 같네요.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계산하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AI들이 응답률 60%짜리 아주 부정확한 고용 데이터를 절대 진리라고 믿고 그걸 바탕으로 매 초마다 일희일비하면서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핵심 결론입니다. 데이터에만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AI는 결국 과거의 통계와 눈앞에 주어지는 얕은 트렌드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거래의 단 10%를 차지하는 우리 인간이 이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드러켄밀러처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기계를 역이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기계들의 군집 행동이 만들어낸 비이성적 과열 구간에서 과감하게 빠져나오고 기계들의 알고리즘이 소외시킨 저평가된 진주를 찾아내는 장기 투자와 역발상의 엣지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정말 속이 뻥 뚫리는 통찰이네요. 기계가 보지 못하는 이면의 병목을 제대로 보고 군중이 막 달려갈 때 멈춰 설 줄 아는 용기. 그것이 AI 시대에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유일한 무기군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한 심층탐구의 여정을 가볍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과거 데이터로만 세상을 배우는 AI조차 버그라고 착각할 만큼 강력하고 거대한 반도체 토큰 경제, 그리고 물리적인 구조적 공급 병목의 새로운 시대 한가운데 딱 서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네, 하지만 동시에 금융시장의 80%는 이미 맹목적인 알고리즘이 지배하면서 변동성과 군집행동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위기를 치우고 있죠. 이 거대한 모순의 파도 속에서 기계의 맹점을 꿰뚫어보고 다수의 컨센서스에 과감히 의문을 제기하는 인간의 역발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술이 극한으로 고도화될수록 역설적이게도 가장 인간적인 직관과 통찰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법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를 남겨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먼 훗날 딥러닝과 양자 컴퓨팅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 발전해서 AI 모델이 단순히 과거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스탠리 드러켄밀러처럼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믿었던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읽는 눈과 역발상마저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해내는 날이 온다면 어떨까요? 와, 정말 무서운 상상이네요. 그때 이 금융시장에는 정말로 인간만의 무기라는 게 남아있게 될까요? 아니면 시장 자체가 그저 우리의 이해를 아득히 뛰어넘은 초거대 AI들끼리 맞붙는 그들만의 체스판으로 전락해버릴까요? 오늘 이 대화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작은 불꽃을 틔웠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핵심을 파헤치는 심층탐구였습니다.